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추천해줄 만한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기가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이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지금 그 당시의 수준으로 간다면 똑같이 저는 이러한 피해를 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는 팁은 딱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4,700만 원을 쓰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인테리어 사기 안 당하는 방법 7가지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사기 맞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 공부하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한 건 제가 아는 만큼 업체에 요구할 수 있고, 저에게도 자세한 구상이 있으면 업체에게도 좀 더 자세한 견적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도급으로 하든 직영으로 하든 셀프로 하든 인테리어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견적을 받아보든 뭐 비교 분석을 하든 그 다음에 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 공부 없이 진행을 하다 보면 사기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일을 할 때 거의 이쪽 지식이 전무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때론 좋은 분들을 만나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지만 때론 이상한 분들을 만나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그 하자가 발생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부는 뭐 다른 게 없고요. 제가 진행할 인테리어 공정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자재라던가 시공법,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공부를 해 놓으면 되는 건데, 그런 정보들이 인터넷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취합을 해서 나에게 맞는 정보로 재가공을 해 놓으면 제가 견적을 받거나 상담을 받을 때 또는 일을 지시할 때 편하죠. 그럼 이렇게 인테리어를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지 선택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업체를 찾으면 돼요. 도급공사로도 미팅을 하고 견적을 받아봤었고요. 직영공사로도 계속 미팅을 하고 견적을 받아봤죠. 저는 주로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인근에 있는 업체와 뭐 블로그나 SNS 활동을 하시는 그러한 업체들을 연락을 해서 미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왕이면 근거리에 있는 업체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기를 맞지 않으려면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사업자 등록증과 사무실이에요. 일부 분들은 사업자 등록 없이도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업자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는지, 간혹가다 자기 집 주소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일을 잘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업장 정도는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이어야지 나중에 하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찾아갈 곳이 있다라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할 때 또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만약에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인테리어 공사라면은 전문 건설업에 등록된 업체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업체가 1,5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가 1,5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수첩을 통해서 이 업체가 전문 건설업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업체를 선정할 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해당 분야 경험이에요. 뭐 상가 인테리어 하는데 아파트 공사하시는 분들을 데려다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다른 경험이 있으신 그런 업체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일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그동안 진행하신 포트폴리오를 보여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견적을 받게 되는데,
견적이 두리뭉실한 기업들은 피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추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견적서가 두리뭉실한 곳은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견적서가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저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자재를 써서 해주시고 바닥은 어떤 타일로 몇 정도 크기가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게 되면 상세한 견적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했는데도 상세한 견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업체는 걸러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공정별 투입되는 자재와 인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견적서가 있다면 그 다음 이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이 계약서 쓸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해주는 그 표준 계약서가 있거든요. 그 표준 계약서를 확인하면 업체 선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상당수는 그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표준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공사를 했는데 돈이 떼일까 걱정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공사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먹튀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서를 써야지 상호간의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꼼꼼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꼼꼼한 계약서를 업체 측에서는 좋아하지는 않죠. 그냥 업체 입장에선 그냥 공세 주고 끝내고 싶은데 하자 보수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그런데 저희들이 소비자로서는 또 요구해야 될 부분은 또 요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협의점을 찾아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표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것이 공사 기간, 착수일은 언제이고 완료일은 언제인지, 그 다음에 공사대금 지급 방법, 이 착수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 차례에 나눠서 돈 주게 되는데 네 차례로 쪼개도 돼요. 착수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근데 착수금을 많이 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착수금을 50% 정도까지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라면 그런 업체는 그냥 걸러야 될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구자분들이 욕을 하시거든요. 자재를 살려면 어떠고 이러한 읍소를 하는데, 이 정도 자본력 없이 사업을 하는 업체라면 걸러도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착수금을 적게 드리는 편이었거든요. 10%에서 20% 정도만 드리고, 공정이 잘 진행됐으면 그 자리에서 돈을 바로바로 입금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행스럽게도 돈을 떼인 적은 없어요. 좀 하자가 난 부분은 있지만 이 하자가 난 부분은 제가 좀 뒤에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는데 하자이행 보증보험이거든요. 이건 3,400짜리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바뀌는 불편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하자이행 보증보험을 들면 내가 요구한 대로 공사가 완료되는 결과물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하자이행 보증보험은 계약서대로 이제 진행이 안 되면은 보험사에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명확하게 기입을 해야 되고 첨부되는 견적서는 상세할수록 좋겠죠. 그래야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B라는 등급의 자재를 사용해서 공사를 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견적서와 계약서는 꼼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보상받을 때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이 견적서와 계약서가 또 전부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사기꾼을 피하는 방법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안전장치 하나는 바로 현장에 자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급 공사로 맡겼어도 시간이 안 되더라도 가끔 가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직영이라면 거의 상주하다시피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공정별로 일을 끝내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안 보는 사이에 단열을 치고서 기밀 테이프를 그냥 안 붙였다라든가, 또는 빈 공간에 쓰레기 같은 걸로 메꿔서 채운다거나 기타 등등의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가셔서 현장을 보시는 것이 사기꾼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작업자들보다 먼저 가서 있었고요. 가장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없었죠.
외주 업체를 맡겼어도 모든 공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경우가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뒤에서 피해를 본 사례들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감시하러 가듯이 가면은 눈치가 보일 수 있으니까 간식이나 음료 같은 걸 사서 그렇게 방문을 하면서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7가지 항목을 지키려다 보면 업체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만약 제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자격이 확인되고 포트폴리오가 있고 표준계약서를 써주는 그러한 업체와 계약을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 규모가 크고 작은 업체들의 비용 차이가 적지 않게 나요. 그리고 규모가 작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깐깐하고 다양한 요구를 하다 보면은 일을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계약부터 되지 않으니까 적절한 그러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공사할 때 썼던 방법이 제가 현장에 계속 상주하고 있는 것이고 공정별로 작업이 끝나면 일당식으로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큰 사기는 당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그러한 하자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는 팁은 딱 2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비용이 많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일단 인테리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분명한 건 내가 아는 만큼 하자가 보이고 아는 만큼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최대한 잔금을 늦추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자 유무까지 체크를 한 뒤에 잔금을 드리면 그렇게만 한다면 분명히 저보다는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거예요. 근데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쉽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4,700만 원을 쓰면서 경험했던 인테리어 사기 피해 당하지 않는 법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